네, 안녕하십니까. 구강 페미니스트 아트와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또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작은 부제로 그 역사 속 위대한 여성 화가 이렇게 좀 지었는데요. 페미니스트 아트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페미니스트에서 정체성에 관한 부분으로 이제 탐구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분화되어 있는 뭐 성적 개념과 구분이 있지만은 자기를 찾아간다는 개념에서 나는 무엇이고 어떤 존재구나라는 그런 정체성이 드러나는 바로 영역 분야가 되기 때문에 페미니즘 아트는 정체성과 함께 갑니다. 먼저 오늘 이제 얘기가 될 부분에 이제 최초의 기록적인 화가가 나오는데요. 바로 아르테미스 젠텔레스키입니다. 이분은 서양 미술사에 기록된 그 최초의 여성 화가인데요. 그러면 여성 화가라 그러면은 화가들 중에서 여류 화가들의 제일 처음 선배가 되는 분이죠. 근데 이제 선배가 되고 최초에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많죠. 왜 그러냐면 앞단에 누가 걸어간 길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걸어가야 되고 그 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의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이 길이 좀 좋은 길이 열린다면은 최초로 걸어가는 분이 좀 그래도 일취월장하고 좋은 일들이 많아지고 할 텐데 이분한테는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뭐냐면은 이 젠텔레스키는 어렸을 때부터 그 미술적 재능이 이제 출중해서 아버지 화가인 아버지가 이제 보시기에 아고스티노 타시, 이건, 아버지는 자신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자신의 딸이 갖고 있는 재능이 이제 출중하기 때문에 그 재능을 이제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그림을 그리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7살이 될 때, 미술을 이제 가르쳐가지고 본격적으로 화가 수업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신의 그 동료이면서 친구였던 아구스티노 타시라는 사람을 이제 이 딸의 개인 교사로 채용을 합니다. 근데 안 좋은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개인 교사인 타시는 아버지가 없을 때 이제 이 젠텔레스키를 강간을 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17살 때 이제 시작된 사건이었는데 마지막에 그 사건 이후에도 마치 이제 결혼할 것 같은 그런 젠텔레스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뭐 결혼하게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나중에 결혼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해서 그리고 또 아버지가 알게 돼서 결국은 이제 강간에 대한 고소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최초의 그 젠텔레스키는 여성 화가이면서 이 강간 고소 사건도 최초의 강간 고소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법정에서도 썩 좋은 결과의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이 또 이제 안타까움으로 남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타시 같은 경우에도 뭐 2년 정도의 형인가를 받았는데 형도 마침 짧았는데 그 형도 제대로 살지도 않고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그 형이 재판 결과가 그냥 그렇게 되는 식으로 뭐 이게 마무리가 돼서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젠텔레스키가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장면의 작품이 수산나와 장로들이라는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 작품이 바로 젠텔레스키의 17살 때인 1610년의 그 첫 작품입니다. 그래 성서 다니엘경에 외경에 기록된 이야기인데 아름다운 부인 수산나가 두 장로들에게 이제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에 대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네, 홀로 모욕하는 수산나를 훔쳐보던 사악한 2명의 장로들은 자신들에게 몸을 내어주기를 수산나에게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근데 이 협박을 해도 수산나는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 협박을 하던 이 장로들은 그렇다면은 너를 많은 사람들에게 외간 남자와 간통을 하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소문을 내겠다라고
그래 또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넘어가지가 않고 이 수산나는 결국은 이들의 음해 공작에 의해서 이 사형을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런데 마침 이때 그 청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또 기지를 발휘해서 이제 거꾸로 역전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악한 두 장로들은 오히려 벌을 받게 되고 수산나의 누명은 벗겨지게끔 이 다니엘이 기치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금방 이 이야기와는 반대로 이 작품과는 반대의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 16세기의 프랑스 화파 그리고 알렉산드로 알로리라는 이 작가들에 의해서 이 수산나가 장로들을 유혹하는 그림으로 그려진 이런 반대적인 그림이 또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대조적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 그림과는 반대로 이 수산나는 그 여성의 입장, 이 젠텔레스키는 이 수산나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일단은 그림을 그려 나갔고, 당시 이 젠텔레스키가 수산나를 그런 그 장로들, 위협하는 장로들에 대한 그 그림, 그러니까 수산나와 장로들에 관한 이 젠텔레스키의 1610년의 그림은 상당히 그 사회 고발적이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센세이션한 그림인데요. 여성들의 그 사회적 성폭력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강력한 그림이었죠. 그 이후에 수산나는 이 이후에 또 지금 이제 보시게 되는 잠깐 그 알로리의 그림을 먼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로의 알로리하고 시스파토 바달로치오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 젠텔레스키가 수산나가 피해자 입장에서 그린 그림과는 별도로 여기에 나오는 수산나는 지금 뒤에 있는 장로를 유혹하는 장면의 그림이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젠텔레스키가 수산나를 피해자로 보고 그린 그림과는 정반대의 그림으로 지금 수산나를 오히려 이제 거꾸로 장로를 유혹하는 그림으로 해서 이제 그려놨는데 여기 젠텔레스키는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또 반대로 돼 있는 거죠. 그런 그림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이 젠텔레스키는 1912년도에 어머니와 아이라는 또 그림을 이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간고발 사건이 이제 잘 제대로 되지 않고, 또 특히 이제 강간고발 사건으로 인해서 법정에서 이제 여성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움도 다 겪었고 인생에 이제 고배를 아주 아픔을 가진 상태여서 그 안에 이제 결국은 이 어머니와 아이라는 이 그림이 그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어린 아기가 이제 어머니의 이제 젖을 깨물어서 피가 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젠텔레스키가 그 마음 속에 이제 상처라든가 마음의 상흔이 이런 그림으로 인간에게 이렇게 상처받는다라는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젠텔레스키는 남성상에 대항해서 강력한 여성상을 이제 가동하는 그런 그 유디트와 같은, 유디트는 이제 성서에 나오는 그 여성 장군의 어떤 그 상인데요. 그런 상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리게 됩니다. 지금 시스라를 죽이는 야헬 이게 나오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그 강력한 그 여성상, 남성을 지금 처벌하는 여성상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 자화상이 이제 1963년에서 1637년 사이에 이제 그렸다고 하는데요. 여기 젠텔레스키의 자화상인데, 이 자화상에 그 그려진 사람이 바로 예전 그 성폭행 사건에 바로 그 타시가 아닌가, 이제 그 얘기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자화상이 이제 그려지는 시기가 1637년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유디트 그림이 나오죠. 이제 젠텔레스키는 이제 마음의 상흔이 있으면서 강인한 여성상을 가지게 되는데요. 다시 그 자화상을 잠깐 볼까요? 그래서 이 자화상을 그리면서 이제 자신의 그 존재감이라든가 존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이 존엄성을 파괴한 남성상에 대해서 이런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한 한편의 방편으로 강한 여성상을 이제 갖추게 돼서 이 그림에 지금
제목 나오죠. 홀로페르네스 참수 후에 이제 유디트와 하녀들 이런 그림도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최초의 그 여성 화가로의 젠텔러스키가 이제 유디트와 하녀 이 홀로페르네스 이 남성상들을 강력하게 참수하는 모습에 이제 이런 여성 장군과 같은 이런 그림까지도 이제 가지게 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죠. 근대에 오게 되면은 그 베르토 모리조라는 또 우리 페미니즘의 이제 작가가 나오는데요. 이분은 또 상당히 또 유명합니다. 바로 마네와 깊은 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그 만남이 있는 바로 여류 작가죠. 그리고 최초의 인상파 여류 화가로 모리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로서도 이제 최초의 인상파 화가로서의 이제 나름대로의 그 실력이라던가 인상파의 중요한 예술가로서 미술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만해의 동반자로서 이제 인생의 만남이라던가 그 만남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었고 또 인생관이라던가 철학의 변화가 있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한 예술가로서 여성 작가로서의 이제 정체성을 가져가면서 자기 색깔과 컬러가 있는 예술 세계를 꾸려가게 되죠. 그래서 모리츠의 세계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이 모리츠는 그 어린 시절부터 집안이 일단 부유하면서 아주 그 부유하고 귀족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네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만남이라든가 그의 관계성을 통해서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회 제약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겪게 돼서 그 그림 세계도 좀 변화가 있게 되고 또 그림에도 나름대로 또 정체성적인 부분에서 자기 자신에 관한 모습들이 좀 구체적으로 다른 작가들과는 틀린 예술 세계가 좀 확고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인상파주의에서 최초의 여성 여류 작가다라는 얘기가까지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여주는 작품은 여름날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모리츠의 그 색감이라든가 이 부분이 상당히 격조가 있고 어린 시절 그 격식 있게 자란 그 예술가로서의 그 화풍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람이라는 작품을 보고 계신데요. 이 모리츠가 얼마나 가정적이고 또 집안이 또 이 좋은 집안 환경에서 자라서 이 가문의 가풍이랄까 뭐 이런 정서적인 부분이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작가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성상의 페미니즘의 정체성으로 보자면은 이 모리츠 같은 경우에는 마네와의 만남이 있고 또 사회로부터의 어떤 여러 가지 제약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내면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배경 과정이 나름대로 안정적인 어떤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예술 세계도 자기만의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작품 세계를 완성해낸다. 지금 마지막에 보고 계신 작품이 이 모리츠의 그 독서라는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이 독서를 보게 되면은 여성상으로서 자연과 함께 하면서 품위가 있고 격조가 있으면서 상당히 옷은 지금 우아한 궁정 옷이 아니어도 이 앉아있는 자태만으로도 여성의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을 완성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모리츠에서 이 멕시코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멕시코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 프리다 칼로가 있죠. 이제 이 프리다 칼로가 왜 이 그 페미니즘 아트에서 빼놓을 수 없느냐면은 프리다 칼로는 여성 작가로서만 정말 이해되기보다도 한 인간 승리를 한 작가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프리다 칼로는 일생에 있어서 정말 수많은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수술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수술을 했는데 거의 병석에 누워 있다시피 했죠. 일반인들 같으면 그 정도의 고통이라든가 아픔은 거의
견딜지 못할 정도의 고통의 연속이었지만은 그것을 극복을 잘 했죠. 극복을 잘하고 인생에서 예술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나마 버티면서 극복하고 그 예술적 언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싸움에 큰 하나의 예술적 언어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고통을 본인은 이 상징적 언어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지금은 뭐 떠 있는 침대, 그래서 상당히 이 그림은 좀 직설적으로 보입니다. 병석에 누워 있고 이 그림을 보자면은 낙태를 했고 또 여기 이제 콩팥이라든가 신장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파괴가 됐으니까 이제 없고, 어떤 거는 쇠가 되어 있는 걸 보면 뭐 이게 교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골반 같은 이 온몸이 거의 다 뭐 상당히 뭐 많이 망가질 정도의 그 고통이 수반됐지만은 나름대로 잘 극복을 해서 페미니즘 작가에서는 상당히 현대에서 대표적인 작가로 지금 추앙받고 있고 또 그렇죠. 항상 이 프리다는 그의 남편이면서 그 동반자였던 그 디에고와 함께하기를 늘 소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그 수많은 그 병석과 병석 속에 있었기 때문에 평범한 삶을 못 살기 때문에, 다만 그 조금이라도 평범한 그런 모습의 삶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항상 이 프리다는 이 디에고와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항상 마음속에 그렸다고 합니다. 자, 이게 초상화를, 자화상을 볼 텐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자화상 보면은 이제 부러진 척추가 1944년도에 이제 그려져 있고, 또 한쪽에는 그나마 이제 좀 1926년도에는 좀 젊은 시기에 나름대로 안정적인 자화상이 그래도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다 칼로 보시면서 이제 페미니즘 정체성에 관한 그림을 우리가 봤는데요. 이 페미니즘 작가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인간 승리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보고 배울 게 많은 게 바로 페미니즘 영역인데요. 삶을 산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은 그걸 다 극복해낸 분들이 바로 이 페미니즘 작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예술 세계를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읽게 되고 그 내용 안에 있는 스토리를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다른 데서 용기를 찾는 것보다 어쩌면 큰 용기를 또 만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페미니즘 작가거든요. 그러면서 페미니즘이 주로 여성 작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페미니즘 아트 얘기가 되지만은 실제로는 인간 승리적인 측면에 이 페미니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을 뭐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보다도 페미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승리의 모습 이런 부분을 담아내기에는 어쩌면 페미니즘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페미니즘에서는 뭐 프리다 칼로까지 이렇게 이제 감상했는데요. 이 이외에도 지금 프리다 칼로에서는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많았지만은 뭐 시간적인 제한상 몇 가지 아픔이면 아픔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그런 상처에 관한 거, 자화상 이런 정도 보여드렸는데 한번 좀 작품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좋은 또 경험이라든가 인생관 또 철학에 대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다시 한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